그러니까 이제 최자영 교수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감사원장, 이런 것을 좀 독립적인 기구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제 참 좋은 거고, 이 정부 부처 중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무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에, 그 검찰총장을 만약에 뽑는다, 경찰총장을 뽑는다 할 때 그 방법을 이제 내부로 들여다보면요, 경찰도 이 경찰 대학을 나온 거하고 아닌가하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군대도 육사 출신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데 경찰청장을 뽑는다 그러면 경찰들이 중간 간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누가 경찰청장이 되면 좋겠다는 걸 알아요. 경찰 내부에서는, 이 하부 조직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딱 대통령이 되면 딱 자기 라인을 뽑는 거죠. 그걸 막자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선거가 아니라 그 임용 제도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뭐 3배수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뽑는다든가 뭐 이러면은 청문회 같은 것도 사실은 안 열어도 돼요. 청문회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사법권을 가진 그런 쪽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경찰 내부와 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뽑는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바로 이런 인사권 때문에 이제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여쭤본 겁니다. 예. 예,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법원 내부에서도 뭐 법원장을 뽑는다든가 이런 거를 법원 내부에 그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딱 임명하는 것보다 각 기관별로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뽑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어쨌든 그 어, 위에서 임명하는 권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분권도 되고 직접 민주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질문은 네. 거의 다 대답이 잠깐만요. 된 것 하베마 같아요. 선생님께서 방금 예, 말씀하신 것 예. 중에서 예, 박병전 중앙을 씨. 반대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중앙을. 중앙에서는 그 선거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이제 지방에서는 지방 검사장은 주민 직선을 뽑긴 하지만 미국의 뭐 법무부의 주요 간부들은 다 임명직입니다. 임명직인데 이제 거기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검증해 가지고 임명하는 방식이고, 이제 상원이, 미국은 이제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은 다 상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인사청문회만 하고 그냥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와도 임명해버리지만, 미국은 이제 상원 인준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인준제도가 있어가지고 임명직이지만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통과 못하면 임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중앙에 있는 그런 주요 뭐 장관이나 주요 뭐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좀 더 이렇게 인사 절차를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려면 미국처럼 어떤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동의받는 경우는 이제 뭐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이렇게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행정부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국무총리를 제외하고는. 그렇지만 이제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자리들을 좀 더 늘리는 것도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미국은 그렇게 상원 인준 절차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일종의 제어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박병정 선생님 질문에 그 붙여가지고 미국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상원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 연방 정부의 어떤 관직이라는 것은 미국에 51개 주가 있는데요. 그 주에 대해서 거의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1개 주 하나하나가 모두 다 독자적인 법률 체계, 독자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방 정부의 관직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조금 더 이게 뭐 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각 지역에 아무것도 그냥 뭐 모든 게 다 종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하고는 인프라가 다르다. 미국은 주의 여러 가지의 행정이나 사법권을 연방정부에서 간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도 각 지역 단위로 완전히 행정, 사법, 미국처럼 독립된 법을 주마다 헌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과 우리나라 시스템을 이렇게 직접 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여가지고 제가 사회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을 어, 드리자면 제가 대구 출신이란 말이에요. 저는 대구 출신인데요. 대구 경북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제가 경북여고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경북여고의 동창들은 여학생들이 바보가 아닌데 아직도 박근혜가 중전마마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 동창들이. 그래서 제 그 카톡에는 제가 글을 올리지를 못해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딱 글 올렸더니 당장 전화 와서 자영아 니 거기 글 올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제 동창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요 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스스로 깨달아가서 고치는 거는 알 수가 없지만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독립. 그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에서 욕심을 끊고 대구 경북 독립시켜주고 전라도 독립시켜서 연방 최소한의 연방. 그러면 대구 경북 안에서 저그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론이거든요. 아예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만 해결을 하면 저는 남북 간의 문제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어떤 흡수 통일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런 애들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태극기 부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막간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자인 교수님, 만약에 우리가 뭐 경상남북도 하나의 연방으로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연방제로 간다면 어떠한 장점이 또 있을까요? 지금의 연방제로 가면 장점을 우리가 생각할, 뭐, 독자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독일이 16개 연방으로 되어 있어요. 16개 란트가 하나의 묶음, 분트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스위스는 26개 연방, 각자 독립된 헌법을 갖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연방정부의 기능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나 독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점이 어떤 건가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우리는 틀린 거라도 내가 편견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데 잔소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서로가 무조건 존중해주고 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역 여기까지. 갈등이 일단은 없어지겠네. 예. 예. 네, 뭐 오늘 주제는 예, 아닙니다만 저도 다른 분 뭐 질문 최자연 받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예. 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전에 최자연 선생님 말씀하신 방향에 저도 동의하고 사실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중앙 집권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연방제로 우리가 어떻게 좀 나아갈 수 있을지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몇 년이 되도록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 강치홍 교수님께서 이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전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인호 원장님. 질문이 없으시므로 제가 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저는 좀 지속 가능한 어떤 이 우리 정치 문화를 좀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정치인들도 민주주의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85병이나 된, 5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윤석열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고 국민을 생각하지 하고 않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독일의 그 정치 교육이라는 것이 연방 정치 교육원이 있고 분데스란트에도 다 있고 해서 이 정치 교육 말하자면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을 일단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북 지역에 뭐 박근혜를 뭐 공주님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식으로 이거 확증 편향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 내가 지지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양분돼 있어요.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양분돼 있어요. 오늘도 시내 나와서 술 한잔 먹다가 네 사람이 앉았는데 두 사람은 아이 또 뭐 윤석열이 뭐가 잘못한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때문에 뭐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서 아이래도 얘 정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교장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유 근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정치 문화를 좀 제대로 성숙한 문화로 가려면 시민들이 이 어떤 민주 시민성을 교육하는 근데 이것이 민주시민진흥법 같은 것도 14번이나 제안을 했거든요. 요번에 22대 국회 때 한병도 의원하고 몇 사람이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법이 만들어져야 그 법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성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치만 볼 게 아니라 이 생활민주주의랄까, 이런 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경기도든 전라도든, 어? 정치하는 사람이 잘 못하면 비판적인 의식을 갖도록 해야지. 완전히 훌리건처럼, 어?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시민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승수 변호사님께 한번 또 다른 견해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예, 저도 변호사님 뭐 그런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도 뭐, 그걸, 저희가 이제 정치교육이라고 할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지, 뭐,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할지, 명칭은, 여러 가지 명칭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는 분명하고, 사실은 이제 선거권 연령이 지금 낮춰졌지 않습니까? 만 18세로 낮춰지고,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지고, 사실은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은 또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건데, 저 생각은 그게 이제 당연히 국가 차원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좀 진보적인 교육감들 포함해가지고 좀, 학교, 어쨌든 교육청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교육청, 그러니까 지역에서부터 좀 민주시민 교육들을 좀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도 꼭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제 한편으로는 국가 차원의 법률도 좀 만들어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교육청의 좀 정책으로 이렇게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좀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꼭 이게 진보 쪽에도 유리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정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도 그것을 통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다 충원이 되고 또 보수 정당의 당원들이 충원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 자리 잡으려면 정당들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주권자 입장에서 필요한 일이라서 그런 게 뭐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경로로 좀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른 분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금방 그 임종근 선생님과 하변순아님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한 가지 툴을 달자면 그 임종근 선생님께서 이 국힘당 85명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변호사님께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교육,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정당 교육. 그게 물론 그 교육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그 국힘당의 우리가 볼 때 그 정권에 대한 탐욕, 이제 민주당도 그런 게 없다고는 못하지만 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이게 국힘당이 좀 더 강하다고 본다면 이 권력욕과 그다음에 인간이 제각기 갖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순화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이 죽기 전에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는 거는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말하고 똑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식으로 세뇌 교육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간단하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민주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편견, 그게 종교와 사상의 자유입니다. 편견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민주정치를 해야 되나,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편견을, 욕심과 편견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가 되든 개가 되든 다수결로 결정을 그러면서 어, 절대로 남의 편견을 너 잘못했다.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이 자유죠. 자유는 반드시 합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양해,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의 편견이나 탐욕도 그것도 다 없앨 수가 없으니까 초하상간 불피울 수가 없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고서 어떻게 우리가 민주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85명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수결로 누르는 수밖에 없다. 힘의 논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다수결이죠, 다수결. 쥐면은 뭐 할 수 없이 고생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한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신 분들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